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거대한 빌딩들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은 빗줄기에 번져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늘어졌다. 도시의 소음은 묵직한 빗소리에 잠식되었고 오직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가르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이 도시의 심장부 강남의 한복판에서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이 물의 장막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차량 행렬의 중심에 있는 그 차는 마치 포식자처럼 조용하고 위엄 있었다. 차량 내부는 외부의 혼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공기청정기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KJ 이노베이션스의 회장 강지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방금 수조 원이 오가는 M&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와 전략,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대방이 놓친 허점 계약서의 독소 조항,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막대한 이익.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이성과 논리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했다. 세상은 그에게 거대한 체스판이었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수를 의심해 본 적 없는 유능한 플레이어였다. 10년 전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후 그의 삶에서 온기는 사라졌다. 그때였다. 부드럽게 나아가던 차량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동선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런 돌발 상황은 그의 사전에 없는 일이었다. 앞서가던 경호 차량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회장님 전방에 신원 미상의 인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강지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아이들이라니, 이 빗속에 자신의 차량 행렬 앞을 막아선다고 경쟁사의 치졸한 언론 플레이거나 돈을 노린 새로운 종류의 사기일 가능성을 즉시 계산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실장 즉시 정리해. 5분 이상 지체하지 마.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박영배 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이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밖을 내다보았다. 방탄 유리에 맺힌 물방울들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2개의 작은 형체가 보였다. 비에 흠뻑 젖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2 소녀.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쌍둥이였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차량을 향해 서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박함이 빗줄기를 뚫고 전해지는 듯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지만 아이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무언가 외치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창문을 아주 살짝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회장님, 강지훈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떼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절규였다. 강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는 다시 인터컴을 눌렀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지? 잠시 후 박 실장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회장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일절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잘 짜인 각본이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무모한 방법을 선택했는가? 그는 창밖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어 떨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의 눈은 강렬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차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그의 가슴을 희미하게 찔렀다. 불편한 감정이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를 경계했지만 그 눈빛은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결정을 내렸다. 차에 태워 박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책임이다. 아이들을 내 차로 데려와. 다른 차량에 태워서 따르게 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경호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두 소녀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순순히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강지훈의 마이바흐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값비싼 가죽 시트가 젖는 것을 걱정하는 듯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의 고급 카펫 위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룸미러를 통해 그들을 관찰했다. 8살이나 되었을까? 깡마른 몸과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들의 눈만큼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단단했다. 그는 차갑고 사무적인 톤으로 입을 열었다. 나를 어떻게 알지 원하는 게 뭐냐? 그의 목소리에 아이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조금 더 당차 보이는 아이였다. 저는 서연이에요. 얘는 제 동생 서진이고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똑바로 룸미러 속 강지훈의 눈을 마주했다. 아저씨가 강지훈 회장님 맞으시죠? KJ 이노베이션스를 만드신 분이요. 강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까딱했다. 아이는 용기를 얻은 듯 말을 이었다. 저희 아빠가 아저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라고요.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중 누구도 감히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존경할 뿐 인간적인 신뢰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지?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옆에 있던 동생 서진이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서연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슬픔을 참아내며 말했다. 저희 아빠는 이진우 박사님이세요. 그 이름이 강지훈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이진우,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과학자. 강지훈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이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이들의 깊은 눈매와 단단한 의지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들은 진우 형을 그대로 빼닮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잊으려고 묻어두려고 했던 과거의 망령이 폭풍우 치는 밤 두 아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진우 형, 아니 너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거지?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서연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아프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으로 터져 나왔다. 옆에 있던 서진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함께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진우 형에게 이런 어린 딸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는 모르고 있었다. 형이 죽고 나서 그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의도적으로 형의 모든 흔적을 외면했다.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서연이는 울음을 그치려고 애쓰며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비닐 파일을 꺼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옷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모양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10여 년 전 작은 연구실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강지훈과 이진우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연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그의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불가능한 요구였다. 아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모든 희망을 담아 말했다. 아저씨, 제발 저희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차창 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잠시 하얗게 밝혔다.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말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철없는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의 굳게 닫힌 심장으로 날아와 박힌 파편이었다. 그의 이성은 이 상황의 비논리성을 비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잊고 있던 통증이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동차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빗소리와 아이들의 희미한 흐느낌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인터컴을 통해 박영배 실장에게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아이들을 스카이 레지던스로 옮겨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의사와 심리 상담사를 대기시켜.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박 실장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강지훈의 결정을 묵묵히 수행하는 데 익숙했다. 곧이어 아이들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고 마이바흐는 다시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숨막히는 정적과 공허 한뿐이었다. 그는 모든 사용인을 물리고 서재로 들어가 홀로 위스키 잔을 채웠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가 건네준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두 젊은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명은 지금의 강지훈과 같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그 옆에는 따뜻함과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다른 한 명 이진우는 온화하고 선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믿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다. 강지훈의 기억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대학의 작은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던 날,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미래 기술에 대해 토론했다. 강지훈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이진우의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진우는 강지훈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잃은 강지훈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형이자 친구였고 때로는 스승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갈라졌다. 강지훈은 더 빠르고 과감한 사업화를 원했고 이진우는 기술의 안정성과 인류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했다. 작은 의견 차이는 점점 커졌고 결국 이진우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거대 기업인 태산중공업의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강지훈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먹해졌고 연락은 점차 끊겼다. 그리고 5년 전 이진우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연구실 화재로 인한 사고사. 강지훈은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형에 대한 미묘한 원망이 뒤섞인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진우라는 이름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딸들이 눈앞에 나타나 과거를 강제로 끄집어냈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 액체가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영배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강지훈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 들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내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극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은 이서연, 이서진. 이진우 박사의 쌍둥이 딸이 맞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진우 박사 사망 후 그의 아내는 깊은 슬픔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태산중공업 측에서는 사고사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연구 자료들을 지키려 애썼지만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그녀는 일주일 전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겨진 아이들은 친척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지만 엄마의 유언에 따라 강지훈을 찾아 그곳을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강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이진우 박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실험 장비 과열로 인한 화재 및 유독가스 질식사.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언론에도 간단하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화재 당일의 연구소, CCTV 영상 일부가 손상되어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은 점, 화재의 최초 목격자이자 핵심 증인이었던 동료 연구원이 사건 직후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출국한 점 등, 마지막으로 이진우 박사가 사망 직전까지 몰두했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차세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신소재에 관한 연구였다. 그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태산중공업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진우 형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기술을 노린 누군가에 의해. 그리고 그 배후에는 태산중공업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최민식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형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더라면 그의 남겨진 가족이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탐욕처럼 솟아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진우 형의 딸들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잃은 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을 찾아왔다.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에 대한 속죄가 아니었다.
자신을 찾아온 두 아이에 대한 책임이자 부패한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은 박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 실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사설 조사팀을 고용해 5년 전 이진우 박사 사망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해. 자금은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태산중공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 스카이 레지던스에 있는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 절차를 알아봐. 내가 직접 맡아야겠어. 박 실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지훈의 세계는 더 이상 숫자와 전략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2명의 작은 아이들이 그의 삭막한 세상에 들어와 복수와 보호라는 새로운 목표를 새겨 넣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스카이 레지던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이와 서진이는 낯선 환경의 불안함 속에서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호텔처럼 차갑고 비인격적인 공간은 아이들이 머물 곳이 아니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의 저택은 그동안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철옹성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두 작은 생명을 지키는 요새가 되어야 했다. 아이들이 그의 저택에 들어서던 날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은 어색한 활기로 채워졌다. 대리석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작은 발소리, 거대한 미술품 앞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수십 년간 저택을 관리해온 오 여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강지훈은 오 여사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그는 최고의 아동복 브랜드의 옷들과 최신 장난감들, 그리고 각 분야 최고의 교사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에게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이야기 해주세요. 아저씨랑 친구였잖아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췄다. 그는 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수조 원짜리 협상을 하는 데는 능숙했지만 8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밤을 새워 코딩을 하던 이야기 실험에 실패하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던 사소한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거쳐나갔다. 한편 그의 비밀스러운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저택 지하에 마련된 최첨단 보안실에서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조사팀의 팀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었다.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 팀은 그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5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팀장은 모니터 화면에 각종 자료들을 띄우며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예상대로 태산중공업의 내부 통제는 매우 허술했습니다. 이진우 박사님의 사망사건 기록은 여러 곳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조사팀은 이진우 박사가 사망하기 직전 그의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던 내부 IP 기록을 찾아냈다. 그 IP의 사용자는
태산중공업의 보안팀 소속이었지만 그는 이진우 박사의 사망 직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연구소의 소방안전 책임자는 사건 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조기 은퇴하여 현재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모든 증거의 화살표는 단 한 사람 태산중공업의 최민식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식은 자수성가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성장 과정은 수많은 경쟁사들의 의문스러운 파산과 몰락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언론에 비치는 자선사업가의 얼굴 뒤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었다. 조사팀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이진우 박사의 연구팀에 속해 있던 다른 연구원들의 행적도 드러났다. 이진우 박사를 따르던 핵심 연구원 2명은 그의 사후기술 유출 혐의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다. 다른 몇몇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모두 최민식 회장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그렇게 통째로 강탈당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인물 관계도를 말없이 응시했다. 최민식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부패한 인물들의 연결망. 이것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이름 아래 조직적으로 자행된 음모였다. 이진우는 그들의 탐욕에 희생된 것이고 그의 가족은 그 후폭풍 속에서 철저히 버려졌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냉정해졌다. 뜨거운 분노는 차가운 전략으로 바뀌어야 했다. 그는 조사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직 연구원들을 모두 찾아내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가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태산중공업의 재무 상태와 주가 흐름 최민식 회장의 개인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추적해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정면 대결이 될 수 없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최민식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식으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아이들의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모습을 확인했다. 악몽이라도 꾸는지 서연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임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그의 손길에 안심한 듯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자신은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죽은 친구를 위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이 작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태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과 아이들의 삶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심장부 최민식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제왕의 공간이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에 앉은 최민식은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강지훈과 관련된 것이었다. 죽은 이진우의 딸들을 거두고 5년이나 지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사설 조사팀을 고용했다는 사실. 최민식은 코웃음을 쳤다. 젊고 오만한 천재의 치기, 어린 행동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기면서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강지훈의 조사팀이 과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연구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최민식은 강지훈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나직이 말했다. 김 상무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인 김 상무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최민식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강지훈 회장에게 우리가 보내는 안부 인사를 전하게. 너무 과격하지 않게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되도록. 그로부터 며칠 후 KJ 이노베이션스는 평온 속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았다. 시작은 언론이었다. 한 악명 높은 인터넷 매체에서 KJ 이노베이션스가 차기 주력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식의 의혹 기사를 터뜨렸다.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기사는 교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했고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KJ 이노베이션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날 오전 국세청에서 KJ 이노베이션스 본사로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사전 통보도 없는 기습적인 조사였다. 거의 동시에 주력 생산 라인이 있는 공장에는 환경부와 소방당국의 합동안전점검단이 들이닥쳐 모든 라인을 세우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이 모든 공격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임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주가 폭락, 세무조사 생산 중단. 회사를 뿌리부터 흔드는 최악의 위기였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하는 강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위기 상황들을 띄워놓고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상황을 분석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각 부서에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홍보팀은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해 기술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 법무팀은 세무조사와 공장 점검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이것은 우리를 흔들기 위한 외부의 공격이다. 동요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그의 침착함은 혼란에 빠진 임원들에게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최민식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조사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다. 최민식은 자신의 권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에게 겁을 주고 여기서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최민식의 이런 반응은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많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하보안실로 내려가 조사팀장과 다시 연결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거칠군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최민식의 다음 경고는 훨씬 더 교활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조사팀이 접촉하려던 핵심 증인 해고된 연구원 중 한 명인 김판석이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며칠 전 갑자기 낚시 여행을 떠났으며 휴대폰도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시기가 너무나도 절묘했다. 최민식은 강지훈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보다 한 발 앞서 증인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경고는 그날 저녁에 도착했다. 강지훈의 저택으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박 실장이 보안 검사를 마친 후 그에게 전달했다.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오르골이 들어있었다. 강지훈이 뚜껑을 열자 말고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오르골 뚜껑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저택의 안전한 정원에서 서연이와 서진이가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망원 렌즈로 몰래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얼음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최민식은 선을 넘었다.
그는 기업과 비즈니스를 넘어 강지훈의 가장 소중한 것, 그가 지키기로 맹세한 아이들을 위협했다. 서재에 울려 퍼지는 섬뜩한 자장가 소리를 배경으로 강지훈은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빛났다.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가 멈췄을 때 강지훈의 서재는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한의 냉기로 변했다. 그는 즉시 박영배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열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기를 추가 설치해 모든 직원들의 신원 조회를 처음부터 다시 실시한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어. 최민식의 비열한 경고는 강지훈을 위축시키는 대신 그의 잠자고 있던 보호 본능을 깨웠다. 그는 이제 아이들을 자신의 시야 안에 두어야만 했다. 그는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 저택 지하의 보안실을 집무실로 삼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그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최민식을 향한 공격 계획, 그리고 저택 곳곳을 동시에 통제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이 지하 벙커로 축소되었지만 그가 지켜야 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다. 늘어난 근접거리는 그와 아이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일상은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치는 어색한 인사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녁이 되면 숙제를 봐달라고 조르는 작은 방해꾼들. 그의 철저히 계산된 스케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 깊은 밤 그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서진이의 방에서 들려왔다. 오 여사가 먼저 달려가기 전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서진이는 악몽을 꾸는 듯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아빠, 엄마. 아이의 잠꼬대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를 달래본 경험이 전무한 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꾸준했다. 놀랍게도 아이는 그의 손길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흐느낌이 잦아들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방을 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오며 그는 자신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아이의 온기를 느꼈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서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았다. 거대하고 텅 비었던 다이닝룸의 식탁에 3사람이 마주 앉았다. 처음의 어색한 침묵은 서연이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로 깨지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맨날 어려운 서류만 보시는 것 같아요. 강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었다.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는 아빠 이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럼 아저씨가 만드는 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네요.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순수한 통찰력 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이진우를 보았다.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던 친구의 눈빛.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그리움이 현재의 책임감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저택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다.
차가운 모노톤의 거실 한 구석에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었고 조각품처럼 놓여있던 소파 위에는 인형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에 따뜻하고 무질서한 생명의 흔적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있던 공간과 시간이 채워지는 듯한 충족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얼음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최민식과의 싸움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죽은 친구를 위한 정의 구현과 자신의 자존심을 건 비즈니스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서연이와 서진이의 웃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 그의 결심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뜨거워졌다.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동기가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는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더 이상 CEO 강지훈으로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속삭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마.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식의 위협은 강지훈의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비수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조사팀만으로는 최민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이진우가 남겼을지 모를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는 박영배 실장에게 단 한 단어의 이름을 지시했다. 하데스를 찾아. 하데스. 그는 디지털 세계의 유령이었다. 몇 년 전 국가기관망을 마비시켰던 거대 해킹 조직을 단신으로 와해시키고 홀연히 사라진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그의 신원도 나이도 성별도 알려진 바 없었다. 박 실장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마침내 하데스와의 접선에 성공했다. 강지훈은 신분을 숨긴 채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하데스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냉철했다. 강지훈은 거액의 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진우의 사건 파일과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정의에 관한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시험할 만한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암호가 될 거요. 하데스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그는 돈보다 명예와 도전을 중시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강지훈의 제안을 수락했다. 하데스의 합류로 강지훈의 팀은 날개를 달았다. 그들은 이진우의 아내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낡은 책들 연구 노트, 그리고 먼지가 쌓인 구형 컴퓨터 장비들.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데스는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에 주목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비어있는 고철 덩어리였지만 그의 특수 장비는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암호화 파티션을 발견해냈다. 이진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이다. 그는 최민식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증거들을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복잡한 암호로 겹겹이 봉인하여 디지털 유언처럼 남겨두었다. 강지훈의 지하보안실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하데스와 그의 소수 정예팀은 거대한 스크린에 끝없이 흘러내리는 코드들과 사투를 벌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암호화 장벽이 힘겹게 무너질 때마다 그들은
이진우라는 천재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들이 세 번째 장벽에 도달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다. 보안실의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하데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들이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이진우가 심어놓은 일종의 침입 경보 시스템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보음은 지금쯤 태상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에게도 전달되었을 터였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예상대로 태산의 방역은 즉각적이고 거대했다. 그들은 강지훈 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추적을 시도했고 동시에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괴하기 위한 강력한 악성 코드를 침투시켰다. 디지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데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추었다. 방화벽이 세워지고 프록시 서버가 수십 개국을 경유하며 IP 주소를 숨겼다. 스크린 위에서는 수많은 창과 코드들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이진우가 만든 마지막 암호는 너무나도 견고했다. 현존하는 모든 해킹 기술과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암호를 풀기 위한 키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무언가일 겁니다. 하데스는 땀으로 젖은 얼굴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태산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방어벽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강지훈은 서재로 돌아와 자신과 이진우의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함께 나눈 대화, 함께 읽었던 책, 사소한 약속들.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쳤다. 그들이 갈라서기 직전 기술의 윤리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던 밤이었다. 이진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불이어야 해. 인간을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난 절대로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프로메테우스. 그들이 함께 읽었던 그리스 신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죄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 신. 강지훈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지하 보안실로 달려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하데스에게 외쳤다. 키는 인간을 위한 분리야.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다. 절망의 순간 강지훈은 논쟁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자신이 냉소적으로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했을 때 이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했던 마지막 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야, 지훈아. 우리 딸들의 웃음. 그는 다시 하데스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니, 틀렸어. 키는 서연 그리고 서진이야. 하데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마지막 키워드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니터를 가득 채웠던 복잡한 코드의 벽이 마치 유리처럼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녹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접근 허가. 그 아래로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프로메테우스의 불, 유다의 배신, 사망진단서, 원본이라는 이름의 파일들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암호의 벽이 무너진 순간 지하 보안실의 공기는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은 죽은 자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강지훈과 하데스의 팀은 숨을 죽인 채 첫 번째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초췌하고 불안에 가득 찬 이진우의 얼굴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치 강지훈에게 직접 말하듯 최민식과 그의 하수인들에게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기술을 넘기라는 압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했다. 친구의 목소리가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다른 파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진우의 서명이 담긴 원본 연구일지, 기술의 핵심 원리가 담긴 데이터,
그리고 태산중공업이 연구 결과를 가로채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압박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최민식의 부하가 그를 협박하는 음성 녹음 파일까지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최민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팀원들은 환호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당장 언론과 검찰에 넘기시죠. 하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더 깊은 심연을 향한 냉정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최민식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그는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 이 증거들을 제출하는 순간 그는 그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증거를 훼손하거나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갈 거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최민식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나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야 해. 강지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적의 칼로 적을 베는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그는 최민식이 시작한 KJ 이노베이션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홍보팀에게 주가 하락과 자금난 위기설에 대해 미온적으로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그는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러 지치고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KJ 이노베이션스가 침몰 직전의 난파선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조작했다. 강지훈이 던진 미끼는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KJ 이노베이션스와 태상그룹 모두 사활을 걸고 따내려 하는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진우가 개발했던 프로메테스, 즉 차세대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이었다. 강지훈은 확신했다. 자신을 얕보고 있는 최민식은 이 거대한 먹잇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훔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최민식은 강지훈의 예상대로 움직였다. 연일 터져나오는 KJ 이노베이션스의 위기설에 그는 오만함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지훈의 방역이 모두 실패했으며 이제 숨통을 끊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약해진 KJ 이노베이션스를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기술팀에게 프로메테스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시간 강지훈의 팀은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겉으로는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데스는 이진우의 파일들을 언제 어디서든 공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패키지를 만들었고 법무팀은 최민식의 자산을 동결시킬 가처분 신청 서류들을 준비했다. 강지훈은 이진우의 증거 중 일부를 익명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과 검찰 내부 조력자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언지를 주었다. 그는 모든 계획을 지휘하면서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밝고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의 미소를 빼앗아간 남자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성전이 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박 실장이 긴급 뉴스가 떠있는 태블릿을 들고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최종 입찰 후보로 두 기업이 선정되었다는 발표였다. 태상그룹 그리고 KJ 이노베이션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었다. 강지훈은 화면에 나란히 떠있는 두 기업의 로고를 보며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무대가 준비되었군. 그가 나직이 읊조렸다.
거대한 덫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강지훈의 저택 지하보안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시간은 분초 단위로 흘러갔고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점검에 몰두했다. 하데스는 최민식의 범죄 증거가 담긴 데이터 폭탄을 프레젠테이션의 특정 시점에 맞춰 전 세계 언론사와 사법기관에 동시 전송할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팀은 자산 동결과 출국 금지를 위한 모든 법적 서류 준비를 마쳤다. 모든 것은 강지훈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에 몰두했다. 겉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평범한 발표였지만 그의 발표 내용 곳곳에는 최민식을 도발하고 그의 범죄를 암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한 남자의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냉정함은 팀원들에게조차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는 완벽한 사냥꾼이었다. 반면 태상그룹의 최민식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지훈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늑대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인 김상무를 불러 강지훈의 저택 주변의 감시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그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라고 지시했다. 뭔가 이상해. 그놈이 숨겨둔 비수가 있을 거야. 프레젠테이션 전에 반드시 찾아내. 최민식의 감시망은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그것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택을 드나드는 늙은 가정교사였다. 그녀에게는 도박빚에 시달리는 아들이 있었다. 김상무의 팀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늙은 교사를 협박했다.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 정해진 시간에 저택의 특정 구역 보안 카메라를 잠시 무력화시키는 작은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뿐이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저택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작전은 시작되었다. 늙은 교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약속된 60초 동안 정원의 한쪽 담장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와 CCTV가 꺼졌다. 군사훈련을 받은 듯한 검은 옷의 괴한들이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저택 내부로 잠입했다. 그들은 저택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들은 약물이 묻은 수건으로 아이들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작전은 3분 만에 끝났다. 그들이 유령처럼 사라지고 난 후 저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비극은 한참 뒤에야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잘 자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던 오 여사의 비명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텅 빈 침대 열린 창문. 강지훈은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안실로 달려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정확히 60초간의 공백. 그것은 그의 완벽한 요새가 뚫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최민식에 대한 사르에 가까운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창백해진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민식의 기름지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 무언가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린 모양이군. 내가 아주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있네. 최민식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에 사업 포기각서 이외에 다른 것을 들고 나타난다면 2번 다시 그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걸세.
그리고 이진우가 남긴 그 하드디스크도 함께 가져와야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전화가 끊겼다. 강지훈은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전략, 모든 증거가 이 잔인한 인질극 앞에서 무력해졌다. 최민식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는 평생을 걸쳐 내린 그 어떤 결정보다도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보안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며칠 전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 떠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끔찍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최민식의 전화가 끊긴 후 강지훈의 지하 보안실에는 납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팀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에서는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항복은 선택지에 없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최민식은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아이들은 평생 그 그림자 아래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데스와 박영배 실장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전쟁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그는 하데스를 향해 말했다. 자네는 지금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민식의 통화 위치를 역추적해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 그리고 박 실장을 보았다. 실장님은 최고의 팀을 꾸리시오. 아이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두 사람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당일. 행사장은 정부 고위 관료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술렁였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과 공허한 눈빛으로 누가 보아도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을 피한 채 자리에 앉았다. 반면 최민식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그에게 경멸적인 미소를 보냈다. 그는 강지훈이 결국 자신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먼저 태상그룹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최민식은 자신만만하게 무대에 올라 프로메테우스 기술을 자신들의 독창적인 성과인 양 화려하게 포장했다. 그의 연설은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발표를 마치자 장내에서는 감탄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강지훈이 무대에 올라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최민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슬라이드를 띄우는 대신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업 철학과 지난날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장황하고 초점이 없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청중들은 어리둥절했고 최민식의 미간에는 짜증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강지훈에게만 보이도록 손목시계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저택 지하 벙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찾았어, 하데스가 외쳤다. 수백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한 통화 기록의 종착지를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창고. 즉시 위치 정보가 대기 중이던 박영배 실장의 팀에게 전송되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구출팀은 소리 없이 창고로 침투했다. 짧지만 격렬한 격투 끝에 그들은 최민식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겁에 질려있던 서연이와 서진이를 무사히 구해냈다. 박 실장은 즉시 강지훈에게 문자로 신호를 보냈다. 독수리가 둥지에 도착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무대 위 강지훈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최민식의 눈빛은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신호였다. 순간 강지훈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어깨는 꼿꼿이 펴졌고 공허했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패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혹한 포식자가 다시 깨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최민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지루한 서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짜 프레젠테이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떠있던 KJ 이노베이션스의 로고가 사라졌다. 그 대신 나타난 것은 5년 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진실을 기록하던 이진우 박사의 영상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상 속 이진우는 최민식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는지를 절절하게 증언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어서 최민식의 부하가 이진우를 협박하는 음성 파일, 조작되지 않은 원본 연구 데이터, 살인과 기술 탈취의 전모가 담긴 증거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폭로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정부 관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식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경악으로 다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강지훈의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모든 것은 단 몇 분 만에 일어났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제국이 그의 오만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최민식을 보며 강지훈은 홀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은 괜찮나? 수화기 너머로 박 실장의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사하십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프레젠테이션 홀의 광란을 뒤로하고 강지훈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뚫고 빠져나왔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해 있었다. 채 오르자마자 그는 박 실장에게 아이들의 상태를 다시 물었다.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그는 길게 참아왔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의 제국을 지키는 것보다,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다.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고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와 서진이가 그를 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직 공포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그를 보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며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아저씨. 아이들은 맨발로 달려와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강지훈은 잠시 굳어있다가 이내 서툴게 몸을 숙여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의 차가운 수트를 뚫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라고 되뇌며 아이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혔다. 태산게이트라 불린 최민식의 범죄 행각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진우 박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의 기술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비리와 부패가 드러났다. 최민식의 몰락은 태상그룹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의 하수인들과 그에게 협력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기업은 해체 수준의 위기를 맞았다. 이진우 박사의 명예는 사후에 회복되었고 그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로 재평가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의 삶에도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절차를 밟았다. 조용한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강지훈 씨가 너희들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니.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서류에 서명을 하는 강지훈의 손은 더 이상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던 냉철한 경영자의 손이 아니었다. 두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의 저택은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차가운 미니멀리즘은 사라지고 곳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만든 서툰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서재의 책장 한편은 동화책들이 차지했다. 강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석해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기도 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의 텅 비어 있던 삶을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는 서연이에게서 친구였던 이진우의 천재성을 발견했고 서진이에게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수함을 배웠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아이들을 통해 구원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은 완전히 녹아내려 평범한 아버지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1년 후 맑게 갠 어느 봄날 아침, 강지훈은 서연이와 서진이의 손을 잡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의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이진우의 곁으로 그의 아내를 이장했다. 이제야 두 사람은 평화롭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두 개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다. 강지훈은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하듯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형,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안전해. 그리고 행복해.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게. 서연이와 서진이도 작은 손으로 아빠와 엄마의 묘비에 조심스럽게 꽃을 놓았다. 서진이가 강지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엄마, 이 아저씨가 이제 우리 아빠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강지훈은 아이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에게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왔다.